리서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기본적으로 왜 제가 이제 챗 GPT를 이용해서 검색하는 방법을 설명하게 되었는가, GPT로 하면 뭐가 더 편한지 이런 부분이 오늘 강의의 좀 주요 사항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라는 서지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는 것, 그다음에 엔드노트를 MS 워드와 같은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서 활용해 보는 것, 또는 MS 워드에서 꼭 엔드노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서지 정리를 하는, 특히 인용을 관리해 주는 기능이 조금 있거든요. 그냥 손으로 텍스트로 인용 부호를 전부 작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때로 분량이 많아지거나 여러 문헌들과 관련이 복잡해지게 되면, 내가 굉장히 많은 문헌을 생산하게 되면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걸 알고 사용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먼저 리서치의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실제로 글을 쓸 수 있는 자료를 모을 수 있을 것인가, 글감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책 제대로 이제 활용되기 시작한 지가 불과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그 전까지 연구 다 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 검색 엔진, 물론 도서관이나 여러 문헌을 제공하는 그런 곳에서 검색을 하기 좋도록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했죠. 키워드, 그렇죠? 각 문헌의 키워드들을 미리 등록을 해놓고 그런 키워드와 관련된 문헌을 찾아내게 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거였을 거예요. 하지만 키워드만 가지고 내가 원하는 문헌이 잘 정리가 돼서 나올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키워드는 들어서 내가 낙태에 대한 주제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했을 때, 저는 도덕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를 다루고 싶은데 갑자기 관련된 기술의 문제라던가 생물학적인 문제라던가 이런 논문들이 싹 다 같이 검색이 될 수 있고, 만약에 그런 문헌이 제가 원하는 문헌 양을 압도하게 되면 제가 원하는 그런 자료를 찾기 힘들어질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검색 기능을 하겠죠. 주제별, 그 다음에 전문 분야별 형태로 계속 키워드로 검색을 해왔던 겁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굳이 전문 분야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서 챗 GPT를 쓰지 않더라도 이전에 네이버나 일반과 같은 일반적인 키워드형 검색 엔진을 검색했을 때 답을 하는 방식이 매우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됐을 거예요. 자연어를 처리해서 직접 질문을 하고 거기에 직접적인 답변을 주는 이 방식이 과연 학술 문헌을 검색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더 좋은 점을 줄까요? 이 얘기를 좀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쟁점을 발견하기를 한다고 합시다. 내가 어떤 주제를 지금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고 내 주장을 담은 글을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바로 그 쟁점, 그렇죠? 여러 가지를 떠올리셔도 좋겠어요. 제가 자주 드는 과연 낙태는 옳은가 그른가, 금지해야 되는가 말아야 하는가, 또는 우리 학기 주제였던 창의성은 뭐지, 창의성엔 과연 에이전시가 필요한가 아닌가, 다음에 중증 치매 환자의 의사결정이 그 이전의 합리적인 상태에서 좀 더 능력 있는 상태에서 했던 의사결정 뒤집어 엎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쟁점들.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 이미지 생성기 같은 여러 알고리즘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런 생성기에 프롬프트 입력해서 나온 결과물에 대한 어떤 저작권이나 재산적인 가치,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평가해야 되지, 이런 쟁점들을 다룰 때 내가 뭔가 주장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그러면 예전 같으면 저작권 관련한 어떤 문헌들을 잔뜩 찾아보거나, 하지만 그전에는 알고리즘 같은 건 없었죠. 이때 어떻게 했는지 기준을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그 관점에다 내가 대입해 보려는, 새로운 사태에 대입해 보려는 그런 고민을 하겠죠. 관련해서 그림 저작권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쟁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기가 도전하고자 하는 주제 또는 쟁점의 대표적인 학술적 논쟁사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기준은 뭐냐면, 너무 많은 문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읽을 만한 것, 검증된 것, 그렇지 않은 것, 이걸 식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검색 엔진은. 그래서 고전적인 방식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키워드를 검색하거나,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까? 구글 스칼라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엔드노트 같은 그런 서지정보
그러면요 사실 검색 엔진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뭐 언급하지 않을 건데요. 그런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 전문 분야별로 된 검색 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학 분야면 의학 분야면 법률 전문 검색 엔진 같은 게 있고요. 이런 데서 이제 키워드를 검색하면 좀 더 자기 전문 분야에 특화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도 더 효율적으로 쓰고 싶은 추가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면 일단은 좋겠죠. 그 다음에 고전적인 방식에서 또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일일이 키워드 검색해서 내가 일일이 문헌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누가 어떤 주제를 망라적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어떤 그 학술 주제에 대한 연구의 효율성을 굉장히 높여주죠. 그런 정리라는 많은 문헌들이 있습니다.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핸드북 시리즈라던가 이런 것들이 주제별로 어떤 주제에 있는 또 핵심 쟁점별로 가장 뭐 대표적인 학자들의 글을 모으기도 하고요. 한 사람이 하나의 주제를 깊이 파서 정리하기도 하고요. 자기 주장보다는 기존에 있는 주장을 더 명료하게 정리하는 게 애초의 목적인 그런 걸도 있습니다. 이런 문헌이 있으면 아주 땡큐죠. 만약에 내가 그 주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한다면 그런 문헌을 읽으면 될 거예요. 그런 내가 해당 주제 사전 지식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문헌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고요. 그 문헌 비블리오그래피면 검토했던 주요 문헌들이 거의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본문에서 중요한 쟁점들마다 좋은 인용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주석에 어떤 문헌을 인용했는지 확인을 해줄 겁니다. 이걸 검토해주면 사실은 뭐 다른 게 다 필요가 없죠. 물론 이런 글에도 뭔가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방식들은 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되기 전에는 키워드 검색만 가지고는 접근하기가 거의 힘들어요. 어떤 게 좋은 문헌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유일하게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사실 인용 지수 같은 건데 이 인용 지수도 이것이 정말 영향력 있는 문헌임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냥 그 해당 문헌을 많이 인용하는 분야가 워낙 재인용 지수가 높은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많은 생산을 하는 분야면 그 자체로 수치 자체가 올라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이유로 인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서 그것만으로 인용 지수만이 그 문헌의 중요도를 모두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장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문헌 같은 아주 유력한 학자가 막 쓴 경우에는 아직 인용이 없었을 수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인용 지수만 가지고 파악하기 매우 힘들어요. 또 다른 문제는 이거는 뭐 어떤 검색 엔진도 해결하기 힘든 건데 물론 한 가지로 해석합니다. 그 앱스트랙트를 통해서 대개 각 문헌의 학자들이 자기 문헌의 핵심 사항들을 소개하죠. 이 앱스트랙트를 통해서 해당 문헌의 핵심 논의를 파악하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논쟁 같은 걸 거기다 다 녹여내진 못합니다. 전반적인 얼개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죠. 앱스트랙트가 아주 이렇게 공들여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좀 있고요. 따라서 문제는 뭐냐면 키워드를 통해서 중요 문헌이 있다는 걸 알아도 그 문헌을 사실 읽어야만 하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 있어요. 선생님들 당연히 연구 잘하면 책을 읽어야지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예, 맞습니다. 어쨌든 해당 문헌을 상당한 시간을 들여 읽기 전에는 해당 문헌의 핵심적인 기여가 뭔지 컨트리뷰션이 뭔지 사실 파악하기는 좀 힘들어요. 물론 좀 유명한 주제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대표적인 문헌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문헌들을 검토하면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를 잘 정리해 놨겠죠. 그런 걸 통해서 검토하게 돼요. 근데 내가 그냥 처음 이런 문헌이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조금 새로운 주제를 탐구하는데 약간 유명한 책들이 뭔지는 좀 알겠어. 유명한 논문이 뭔지는 알겠을 때 그 핵심적인 기여를 파악하기 위해선 그 문헌을 다 읽어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읽어야 되죠. 물론 내가 어떤 글을 마지막에 쓸 때는 그 문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쪽정의를 걸러내고 나쁜 게 아니라 나의 문헌에 꼭 인용이 되어야 할 문헌만 읽고 싶은데 미리 알고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읽기 전에는. 사실 그래서 이때 그냥 키워드 검색은 책을 펼쳐서 읽기 전에는 뭔가를 알기 어렵다. 물론 이 과정의 연구를 권장해 왔죠. 그리고 하지만 여전히 타임킬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그 대표적인 문헌들이 문헌을 재검토하는 방식이 있고요. 아예 쟁점을 다 정리해 놓은 그런 문헌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철학 같은 경우는 요즘에 스탠포드 철학 백과사전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상당히 검증된 저자들이 굉장히 많은 주제 인물에 대해서 엄청난 정리를 해놨습니다.
혹시 철학적인 주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링크를 나중에 이용해 보셔도 좋고, 이 안에 있는 주제의 쟁점들의 경우에는 괜히 챗 GPT한테 어설픈 걸 물어보느니 여기에 있는 주요 챕터를 읽어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수업에서 창의성 같은 경우도 여기에 나오는 항목, 그 다음에 intellectual property 항목을 제가 참고한 바 있죠. 이런 데 이용해서 쟁점을 찾을 수 있는 경우는 좀 한정되어 있어요. 이미 논쟁사가 어느 정도 확립이 된 경우에서야 이런 정리된 챕터가 나오게 되거든요. 다소 좀 오래된 논쟁, 오래된 주제에 한정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새로운 논쟁들은 정리된 자료를 여전히 찾기가 힘들어요. 자, 이때 바로 챗 GPT가 아주 유용합니다. 조금 새로운 쟁점이어도 어느 정도 문헌이 정리되기 시작한 경우, 누적되기 시작한 경우에 챗 GPT가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챗 GPT는요, 쟁점을 정리한 단일 문헌을 찾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문헌이 축적돼서 논쟁이 진행되어 온 경우에 매우 효율적인 검색 결과를 제공합니다. 게다가 사실 이 단일 문헌 자체에 접근하기 어려운 약간의 초심자들에게는 더더욱 감사하겠죠. 왜냐면 쉽게,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줘, 이 쟁점이 뭐라는 거야 하면서 계속 물어보면 쉽게 설명해 주려고 엄청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쟁점을 정리한 단일 문헌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사람들의 경우, 나의 약간 주변 분야 논문인데 내가 약간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 좀 정리를 부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문헌이 이미 있는 경우에 또 역시 챗GPT가 사실 정리를 잘해요. 확립된 유명 문헌들이 있으면 그걸 계속, 사실 학교에서 많은 이야기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챗GPT가 그런 자료를 어느 정도 가지고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우 효율적인 검색 결과를 제공합니다. 물론 항상 유명한 그 할루시네이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는 당연히 있습니다. 이건 최종 결과로 활용하려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리서치 도구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자기 분야에서 글을 쓰는데 좀 생소한 주제에 접근하고자 처음 시작을 할 때, 근데 좀 어느 정도 확립된 자료가 온라인상 많이 떠돌아다닌다라는 게 예상될 때 쓰면 굉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때 그래서 한번 해보자. 우리가 다루기로 한 3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챗 GPT를 한번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내가 중증치매환자 의사결정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무슨 쟁점이 있는지, 이쪽 제가 뭐 윤리학은 좀 알지만 또 의사결정 문제 많이 알았지만 중증치매환자 쪽 얘기를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구글 스칼라나 여러 문헌 검색 가가지고 검색도 해보고, 특히 뭐 의사결정 관련해서 뭐가 있는지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유명한 학자가 누군지 알게 되고, 그 학자의 그런 논의를 주로 했던 시기에 문헌들도 검색해보고 여러 툴을 동원합니다. 근데 챗 GPT는 그런 복잡한 문제, 나의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한번 프롬프트를 짜봤습니다. 제가 원래는 중증 치매 환자의 의사결정 문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걸로 한번 제가 사실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의사결정의 문제는 사실 의료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실제로 병원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발생하는 여러 실질적인 문제를 막 다루고 그런 것까지 다 같이 나와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정당화의 문제로 좀 좁히려고 하다 보니 좀 더 도덕적인 표현, 색채가 강한 존중 문제와 관련한 쟁점이 어떤 거 있는가 한번 제가 살짝 바꿔봤어요.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제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 모든 챗 GPT 프롬프트는요, 번역해서 영어로 입력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번역했을 때 영어로 말이 돼야 돼요.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했을 때 우리말 의도하지 않은 다른 내용이 되잖아요. 챗 GPT가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답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안다면 거기에 맞는 단어를 사용해 주는 게 좋고요. 가장 정확한 답을 얻는 방법은 영어로 문법적으로 명확한 질문을 해주는 것입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죠. 질문을, 중증치매 환자의 의사결정 존중의 문제와 관련된 학술적 쟁점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라고 했고, 이제 답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존중의 문제라고 했을 때 여전히 좀 현실적인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주로 자기결정권과 대리결정권, 그래서 누가 어떻게 환자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래도 좋은지, 사실 이런 것도 나는 궁금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사전 의료 지시서, 치매 환자가 의사결정을 상실하기 전에 이 사전 의료 지시가 있었을 때, 내가 미리 결정했을 때 이게 어디까지 유효하냐, 변경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게 이제 쟁점이래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이런 것도 제가 우리 수업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표현을 좀 이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때 이 사람의 표현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의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겠네요. 그 다음에 문화적 배경이 다를 때 이거 사람들마다 문화에 따라 다르게 해줘야 되는가, 어떤 사회에서는 좀 자기결정 이런 걸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명시적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는 문화, 뭐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이 원래 배경이 되는 사람이 다를 때 다르게 결정해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그냥 쟁점만 정리를 했으니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실제 쟁점이 있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그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다른 주제들도 어떤 쟁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창의성 주제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아예 질문의 서지 정보도 좀 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논제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어로는 서브젝트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고 토픽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 물어볼 때는 꼭 영어로 정확한 용어를 변기합니다. 이번 답변은 좀 의외네요. 보통은 보든의 얘기가 제가 여러 번 검색을 할 때 많이 나오는데, 이번 답변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쪽의 문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창의성 같은 경우는 뭐 뇌과학자라던가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심리학, 저희는 주로 철학 문헌을 봤는데 이쪽에서는 좀 심리학 문헌이 나와버리는 것 같아요. 자, 보면 이제 사이콜로지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있죠. 혹시 이게 뭐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약간 철학적 이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서 바꿔볼까요? 아예 채팅창을 좀 바꾸겠습니다. 채팅창이 같으면 내용이 좀 섞이거든요. 자, 한번 다시 이 주제를 대표적 철학적 예, 그렇게 바꿔. 그리고 또 자꾸 철학적이라고 했는데 다양한 이렇게 가버리네요. 정의 문제로 먼저 나오는 거 보니까 예, 여기 마갈보든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답을 제가 이제 제너레이팅을 하면 시간 안에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개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더 하면 개수 제한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강의 중에 일단 좀 참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미드저니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해볼게요. AI의 저작권 문제, 창작성과 저작권의 주체 문제. 주체, 누구에게 하는가, 저작권, 현행 저작권법이 적용되는가, 그 가치된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가, 창작성과 저작성이 좀 구별된다고 했는데 같이 좀 섞어 놓긴 한 것 같아요. 다음에 윤리적 도덕적 문제, 도덕적으로 이게 원작의 저작권 침해를 좀 도덕적 문제로 봤네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무엇인가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인 라이언 아버시 있고 제인 긴스버그나 루크 맥더너 이런 사람들이 좀 논의를 했다. 혹시 필요하다면 이런 걸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좀 더 여기 아마 뒤에 별 얘기가 안 나올 거예요. 보통 이 얘기가 뭐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자, 요 정도 나왔다고 봅시다. 이런 쟁점들이 있구나. 그럼 나는 이 중에서 어떤 쟁점을 할까? 그리고 이 쟁점들이 너무 브로드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좀 더 내가 궁금해하는 걸로 깊이 질문을 하면서 내가 저작권 주체 문제 중에서 또 어떤 쟁점들이, 개별 쟁점들이 있냐 이런 걸 물어보고, 되도록 이런 자료들이 좀 많이 나오고 쟁점이 형성된 걸 찾는 게 좀 더 내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쟁점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보다는 좀 더 다이나믹한 쟁점들을 제가 다 포괄할 수가 있겠죠. 물론 완전 내가 세 분야를 개척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렇지 않고 쟁점이 많지 않지만 내가 쟁점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쓰는 조금 더 실용적인 글에서는 이미 쟁점이 좀 형성된 경우에 글을 좀 쓰기가 좋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다시 우리 어떤 주제로 돌아오냐면, 치매 환자 의사결정 쟁점에서 이렇게 답을 받았다. 돌아와 봅시다. 이런 쟁점들 가운데 지금 사실 이렇게만 물어봤더니 어떤 문헌이 있는지, 실제로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논제를 제시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죠. 그냥 이게 그냥 쟁점이라는 정도만 알았잖아요. 그러면 좀 물어봅시다. 구체적으로 내 쟁점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클레임이나 thesis,가 제공되고 있고 어떤 아규먼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질문을 해보는 거죠. 내 쟁점은 뭘까요? 어느 걸 해볼까요? 과연 중증 치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1번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1번, 중증 치매 환자
자기결정권 존중 쟁점들과 관련해서 대립적으로 되고 있는 주장들과 그 대립적인 상반 주장을 옹호하는 대표적인 논설들을 한번 정리하는데 bullet points 같은 걸 좀 사용해봐라. 그 다음에 각 논문들을 제시하는 대표적 문헌의 서지 정보도 한번 괄호로 좀 제시를 좀 해달라. 대표적 문헌을 따로 제공하라 그러면 그게 분량 차지를 많이 하거든요. 괄호 안에 하게 되면 좀 간략 정보를 제공하면서 내용을 좀 풍성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요구를 해봤습니다. 의료 지시를 물어본 건 아닌데 지금 문제가 1번에 대해서 물어봤는 사전 의료 지시 문제랑 좀 뒤섞여 버렸네요.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사전 의료 지시가 사실은 자신의 의사결정의 대표적인 사례, 기존에 있었던 의사결정의 대표적인 사례를 번복하는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아마 좀 헷갈렸을 수 있어요. 같이 다뤄도 사실 무방할 수 있죠. 보겠습니다. 어떤 논변이 있는가? 주장. 제가 왜 클라임이랑 테시스라고 하냐면 사실 테시스라는 말은 어떤 클라임으로 제시된 그 문장 그 자체를 말하는 표현이긴 하거든요. 클라임이라고 보통 하면서도 그걸 좀 테시스 형태로 해달라고 하면 딱 이렇게 이런 문장 형태로 딱 얘가 제공을 하거든요. 보이시죠? 이런 문장 뭐는 뭐 해야 된다 다 주장하고 하는 딱 느낌이 강한 형태로 나오고 있죠. 자, 이 주장. 그래서 치매 환자의 사전 의료 지시는 항상 존중돼야 된다. 언제든.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의사결정 능력이 없을 때는 안 된다는 쪽, 번복이 안 된다는 얘기처럼 보이기도 해요. 다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 의료 지시는 상황이 바뀌었을 땐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좀 바뀌어야 된다는 입장.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대인 이슈예요. 이거는 두 개는 약간 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대리인의 의사결정 이슈예요. 환자 의사랑 일치해야 된다. 아마 앨런 부캐넌 같은 사람들이 쓴 것 같은데 환자의 의사와 일치를 해야 된다. 근데 대리인의 의사 결정이 환자의 표면적인 의사랑 달라도 대리인이 더 잘 결정하고 더 이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거죠. 아마 이렇게 서로 이제 충돌하는 주장이에요. 이런 쟁점들 중에서 좀 얘가 랜덤으로 잡은 것 같은데 주제를 또 다른 내가 쟁점이 있다면 다른 걸 찾으면 좋겠죠. 이런 쟁점으로 내가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실은 중간중간 제가 가짜 문헌을 좀 식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이런 글이 있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The Failure of the Living Will, Hastings Center Report 34-2호 뭐 이런 거에 글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글 스칼라 같은 데 들어가서요. 그건 있죠. 그건 스나이더 리포트 2004년. 자, 이런 자료는 아마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주장을 했는지도 좀 확인할 필요가 나중에 있어요. 자, 이때는 항상 존중되어야 하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치매에 걸린 이후에 번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인지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게 맞다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아규먼트를 좀 확실하게 소개를 해달라. 여기선 기본적인 아규먼트는 나오죠. 진정한 의지고 그 다음에 자율성과 존엄성을 유지한다.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진정한 의지. 몇 가지 질문을 해볼 수도 있고요. 뭐라고 질문을 해볼까? 사전 의료 지시가 항상 치매 환자 항상 존중되어야 된다고 할 때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 옹호하기 위해 제시하는 구체적 대표적 논변들이나 근거들을 가급적 망라적으로 제시하라. 혹시 스스로 보면은 이제 반론들을 얘네들이 이 정도면 그냥 세잖아요. 지금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꾸게 하는 거죠. 치매 걸렸을 때. 그래서 치매 환자의 현재의 진정한 지의 반영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대표적인 근거 이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가?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렇게 물어봐 버리면요 약간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보통 만약 있다면 그에 대해 반론들에 대해 제시하는 그들의 재반박의부터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경우에 소개하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너무 길어져도 이미 많이 길어졌거든요. 조금 더 깔끔할수록 명료하게 답할 수가 있는데 질문이 길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질문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어떨 때는 굉장히
많은 답변을 해주길 기대하고 질문을 했는데 짧게 끊어버리는데 제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50개 답변 질문을 다 써버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질문에 하나로 뭉뚱그릴 수 있는 일관적인 질문 같으면 뭔가 좀 많이 집어넣는 편입니다. 근데 정말 좋은 결과물을 얻으려면 아끼지 말고 간단 명료하게 깔끔하게 질문하는 게 더 좋겠죠. 보겠습니다. 진짜 현재에서 반영이 아니라고 본 게 맞네요. 그렇죠? 말은 되게 좋은 말처럼 보이잖아요. 사전 의료 지시가 존중되어야 된다고 보이지만 사실 이 말에 항상 사전 의료 지시가 존중되어야 된다는 건 사후 의료 지시 이후에 치매 환자가 바꿀 수 없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때 문장이 뭐였어요? 환자가 의식이 있고 의사결정 능력이 있을 때가 의지를 잘다. 왜? 이것은 자율성 존엄성 논변인데 어떻게 대우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하는 것인데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더 일관적이고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요거는 조금 병렬적이죠. 제가 좀 안 좋아하는 이제 나열적인 건데 이거하고 이거는 굉장히 다른 이슈거든요. 일관성, 예측 가능성 문제랑 이것이 진정한 자기 결정이냐 아니냐의 문제, 다른 이슈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치매 환자의 현재 의사가 진정한 의지의 반영이 아니라고 보는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있고 능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너무 당연해 보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건 좀 찾아보셔야 돼요. 너무 평범한 답변이어서 이게 굉장한 쟁점인데 이렇게 상식적인 답변을 과연 했을까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카린 스나이더는 어떤 반론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반론을 하라고 그러면 사실 좀 보완이 되는데 어떤 반론이 있냐면 치매 환자가 제한적이라도 있는 사기 의지와 선호가 존중받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사전 의료 지시는 변할 수 있는 의료 상황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의사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관성 이런 얘기로 넘어오거든요. 저는 좀 이 글이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걸 찾아봐도 이분들은 주로 전문 철학적 논변을 하는 분보다는 실무적인 분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썼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이게 좀 일관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좀 핵심 논쟁에 깊이 못 들어가고 있고요. 치매 환자의 의사결정과 존중에 대한 윤리적 법적 논의에 기여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약하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카운터 아규먼트를 실제로 제공하는 문헌을 찾아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번 반박하는 대표적 논문을 한번 찾아보자. 사전 의료 지시 진정한 의지라고 쭉 논의가 있습니다. 옹호하는 논변이 주로 자기결정 자율성 존엄성 논변이었죠. 혹시 자율성 존엄성 논변을 반박하는 논변을 반박하는 대표적인 논변들이 존재하는가? 사실 이게 직접 이들의 자율성 존엄성 논변을 직접 반박한 아마 보통은 없다고 그래요. 잘 찾을 수 없다고 논변 대표적 논란들 해당 해적 반박한 논 찾을 수 없다면 존재한다면 논변들을 소개하라. 만약 해당 논란을 직접 반박한 논변을 반대 입장이 뭐였죠? 사전 의료 지시는 사항이 가했을 경우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사실 이쪽 핵심 논변들을 소개하라. 항상 이렇게 나오죠. 논어를 특정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는 사실 못 찾았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아예 막 이 사람들을 반박할 문헌이 있으면 찾아내기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슈나이더 이 주장에 좋은 논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논변이 굉장히 유명한 논변이 있었으면 여러 번 재인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찾아내기 마련인데 문헌 자체의 내용을 직접 얘가 분석해서 끌고 오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재인용이 여러 번 됐을 때 헬거린과 슈나이더가 이런 주장에 이렇게 반박했다라는 걸 재진술하는 문헌이 있으면 얘가 잘 끌고 오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인용이 안 됐고 그냥 실제로 이 문헌에서 그런 얘기가 논변이 숨어 있어도 잘 찾아내지 못하더라고요. 여러 번 좀 회자되어야 됩니다. 봅시다. 대표적 논변에 뭐가 있을까요? 아까 그 사람들 다시 나왔죠. 반대쪽 입장이었던 최선의 의료 결정을 반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가치관과 선호가 변할 수 있다. 선호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율성 논변, 선호 논변 이런 걸 좀 아셔야 될 건데 자율성 쪽 논변은 완전히 좀 다른 입장이고 선호나 가치 이런 건 약간 결과주의적인 입장이어서 평행선을 달리긴 해요. 여기 보면 드워킨 on dementia라고 있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었던 드워킨의 생명의 지배 영역이 워낙 이쪽 주제에 관해서 핵심이 되는 주제여서 드워킨을 분석하면서 이 이슈들을 많이 다루거든요. 어쨌든 그들의 선호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하나의 좀 중요한 이슈긴 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파거린과
펠과 슈나이더의 주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그 사람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 결정이 무엇인가지 뭐 선호나 가치를 반영하느냐, 요거는 그쪽하고 서로 핑퐁 할 수가 없는 주제긴 해요. 그 자체로는요. 물론 드워킹 같은 경우는 좋은 삶을 구성을 하면서 결국 자기 결정에는 좋은 삶에 대한 선호나 가치가 뭐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라는 복잡한 견해를 취하고 있죠. 사전 의료 지시의 해석과 적용의 어려움, 모호하고 이견이 생길 수 있는데 환자의 진정한 의지를 반영한다는 것은 사전 의료 지시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충분한 도전이 될 수 있다. 좀 재밌는 쟁점들이 좀 안 나오네요.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의 논박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챗 GPT는 논변에 대한 아주 적절한 반박 논변보다는 반대 입장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런 거거든요. 정확한 반박 논변이 되려면 페거린 스나이더가 자기결정권을 왜 어떤 걸로 아규먼트 했냐 했더니 좀 진정한 의지를 반영한다. 왜 그게 진정한 의지냐, 이런 거 좀 찾아줘야 되는데 안 그러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거 진정한 의지 아닌데, 진정한 의지란 이런 거여야 하는데, 이런 걸 좀 찾아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찾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사실 만약에 이게 좀 좋은 논문이라면 이들의 논문을 찾아서 여기다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파일을 붙인 다음에 얘네들이 진정한 의지를 뭐 어떤 요건을 가진 경우에 진정한 의지라고 했을까, 이런 걸 좀 찾아보세요. 그러면 진정한 의지를 가지면 이러이러한 것이어야 하는데, 봐라, 의사결정 능력이 있을 때 내린 결정이 더 진정한 의지를 결정이고, 없을 때 내린, 지금 치매 환자가 내린 결정은 사실 그 진정함의 요건에 이러한 요건을 결여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돼,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얘는 지금 보통 앱스트랙트나 이런 것만 긁었고, 이 페거린의 논문과 시나이더 논문이 그렇게 많이 회자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직접 분석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바로 이 챗 GPT를 사용하는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전혀 알지도 못했던 이런 문헌을 알아냈다는 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자료거든요. 그것도 그냥 뭘로 지금 검색했어요? 키워드로 막 이 글이 만약에 실제로 존재한다면 여기에 디멘시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검색이 됐죠. 여러분들은 일단 가장 초보적인 게 제목으로 찾게 될 거거든요. 물론 여기에 이제 디멘시아 키워드에 걸리는 문헌이겠죠. 하지만 보면 그냥 어토노미와 관련한 주제에서 디멘시아를 하나 다룰 뿐인데 이걸 갖고 와주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지금 요약을 해줬어요? 이 문헌 제목을 그냥 알려준 게 아니라 이 문헌에 나에게 필요한 핵심 주장과 논변을 정리해줬죠. 이런 정리를 해주는 툴은 처음인 거예요. 필요한 정보를 확 뽑아서 알려주니까요. 이대로 글을 쓸 때 바로 어떤 문헌이 나한테 필요하고 어떤 문헌이 가장 대표적인 문헌인지, 그 다음에 그 문헌 안에서 대표 주장이 뭔지까지 정리를 지금 다 해주고, 그걸 뭘로 옹호하고 있는지 논변 아규먼트까지 정리를 이렇게 해주니까요. 여러분들 또 하나 놀라셔야 되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클라디시스 아규먼트라는 말을 얘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용어가 제가 논변이라고 하면 바로 주장을 옹호하는 그런 의미라는 걸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물론 제가 질문을 할 때 옹호하고 있는 논변들이라고 여러 번 반복하고 있긴 하죠. 이게 좀 보험 차원이에요. 왜냐면 일상 언어는 이 사람들도 좀 대충대충 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은 자료들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카운터 아규먼트 같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요, 제가 계속 설명했던 마음의 충족을 시켜줄 만한 아규먼트는 못 찾고 그냥 좀 약간 어포지션들을 많이 찾아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때 실제로 여러분들이 관련 문헌을 분석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물론 그 문석을 분석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고, 분석을 하셔서 거기서 실제로 반론 재방박이 될 만한 것을 찾아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적절한 논변들을인지,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 반론, 재반론 또는 아규먼트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고, 되게 만족스럽진 않습니다만 클로를 주고 있습니다. 이 문헌 안에 들어가서 실제 아규먼트 분석해 내시면 많은 것을 얻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챗 GPT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쟁점을 얻어내고 그 쟁점과 관련된 문헌과 관련 논변들을 찾아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